진성그룹의 로비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차가운 왕국이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맑게 닦여 그 위를 걷는 모든 이들의 불안한 얼굴을 비추었고, 공기는 최고급 방향제 향과 긴장감이 뒤섞여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서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모든 표정은 통제되었다. 이 거대한 왕국에서 인턴이란 가장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과도 같았다. 이지혜는 바로 그 부품 중 하나였다. 그녀는 다른 인턴들처럼 화려한 옷차림이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두꺼운 전공 서적 몇 권은 들어갈 법한 투박한 가방을 메고 다녔다. 그녀의 존재감은 옅었지만 그녀가 처리하는 업무의 정확성과 속도는 결코 옅지 않았다. 전략기획팀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면서도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을 파악했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했다. 그날 오후 유한은 팀장이 던져준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지정된 시간까지 최고 경영자 비서실에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마감 시간은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달리다시피 로비를 가로질러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향했다. 인턴은 원래 사용할 수 없지만 비서실에 특별 허가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한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었다. 유한은 비서실에서 미리 발급해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던 찰나 유한은 간신히 몸을 밀어넣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드럽게 닫히는 문을 보며 그녀는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가 최고층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이 경고음도 없이 스르륵 다시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냉기 그 자체를 인간으로 빚어낸 듯한 남자였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환. 사진이나 뉴스 화면으로만 보던 존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진 슈트는 그가 가진 권력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유한은 본능적으로 몸을 최대한 구석으로 붙이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강지환은 구석에 서 있는 작은 인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유한은 숨죽인 채 훔쳐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공포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려는 본능이 앞섰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침묵이 금속 상자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유한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보고서 뭉치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바로 그때 강지환이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결국 문제는 캐시플로우야.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마도 중요한 인수합병이나 혹은 적대적 세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검토하는 중인 듯했다. 유하의 눈이 무심코 태블릿 화면의 한쪽 구석에 떠 있는 MA 리스크 분석이라는 단어를 스쳤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비정상적인 굴곡이었다. 전략기획팀 인턴으로서 지난 몇 주간 관련 자료를 정리했던 그녀는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기 유동성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산 매각 계획이었다. 성공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와 성공 가능성에만 집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유하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감히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명백한 오류를 눈앞에 두고 있자니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최고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부저가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유하는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빠르게 내리려 했다. 그녀의 임무는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이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환의 시야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져야 했다. 그녀가 막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성이 본능을 이기지 못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실 자산 매각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단기 부채 상환 압박으로 흑자 도산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혼잣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몇 주간 자료를 보며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었을 뿐이다. 말을 뱉은 순간 유아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감히 인턴 따위가 CEO의 전략에 토를 달다니. 그녀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당장이라도 쏟아질 불호령을 기다렸다. 해고는 당연한 수순일 터였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징계를 받을지도 몰랐다. 몇 초가 흘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하는 천천히 굳은 고개를 돌렸다. 강지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날카로운 흥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유하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유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었다. 유하는 그 시선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이름표, 그녀가 들고 있는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담기는 듯했다. 유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와 비서실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녀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의 짧았던 인턴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서실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온 유하는 내내 좌불안석이었다. 언제 팀장이 그녀를 호출해서 해고 통보를 할지 몰라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동료 인턴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퇴근 시간이 되었다. 유하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내일 아침 자신의 책상이 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단 한마디의 경솔한 발언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혜 씨 되십니까? 저는 강지환 대표이사님 비서실의 김민서 실장입니다. 유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만 그녀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이어졌다. 대표님께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대표이사실로 직접 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유아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대표이사실로 직접 오라는 지시. 그것은 명백한 해고 통보 절차였다. 하지만 왜 굳이 대표이사가 직접 인턴 하나의 해고를 위해 총수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없었다. 유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의문이 싹 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강지환의 그 기묘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혜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회사로 향했다. 어젯밤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은 이후로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대표 이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로 해고를 통보받고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상상까지 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단정하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의 그 팽팽한 공기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유하는 애써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척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최고 경영진이 있는 최상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어제 강지환과 함께 탔던 그 작은 금속 상자는 마치 그녀를 단두대로 이끄는 형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최상층은 아래층과는 공기의 밀도부터 달랐다. 고요함 속에는 권위와 힘이 서려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조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대표이사실 앞에 도착하자 어젯밤 전화했던 김민서 실장이 그녀를 맞았다. 김 실장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지적인 안경을 쓴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의 여성이었다. 이지혜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녀는 유하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표 이사실은 유하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방의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방 안에는 거대한 원목 책상과 몇 개의 의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그 텅 빈 공간감은 오히려 이곳의 주인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지환은 통유리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안지.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낮고 차가웠다. 유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어 책상 앞 의자의 끄트머리만 살짝 걸터 앉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꽉 쥔 두 손만 내려다보았다. 강지환은 책상으로 걸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칠흑 같은 눈으로 유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유하는 숨이 막혔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말.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유하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 분석은 정확했다. 나 역시 동일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어.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일개 인턴이 스쳐 지나간 자료만 보고도 그 핵심을 꿰뚫어 봤다는 점이다. 그의 말에는 칭찬의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철저히 객관적인 어조로 말했다. 유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까.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 강지환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널 부른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하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유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첫 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강지환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내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야 한다. 만약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유출될 경우 내 인생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을 전달하는 경고였다. 유하는 침을 삼키고 서류에 서명한 뒤 다시 그에게 건넸다. 강지환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재벌가의 암투와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였다. 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조부인 강 회장은 최근 위독한 상태였고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전체를 강지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내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이다. 강지환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가 내 숙부이자 현재 그룹의 부회장인 최만식이다. 최만식 부회장, 그룹 내에서 강지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강지환을 미혼이라는 이유로 공격하며 그가 그룹을 이끌기에는 불안정한 인물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 부회장 측은 내가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내 경영권 박탈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한 달 안에 결혼을 해야만 한다.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결혼을. 유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그녀인가? 왜 저입니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표님 주변에는 정재계의 유력한 가문의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강지환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런 여자들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경은 결혼을 거래의 수단으로 만들고 또 다른 위험을 불러일으키지. 나는 내 등 뒤에 또 다른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필요한 건 철저히 내 통제하에 움직여줄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하가 앉은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너는 완벽한 후보다. 첫째, 내부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다. 둘째, 어제 보니 상황 판단이 빠르고 머리가 비상하더군. 멍청한 연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 말이야. 셋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배신할 배짱도 없지. 내가 주는 것 외에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하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이미 그녀의 배경에 대해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지방소도시 출신 어려운 가정, 형편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그녀의 현실을 그는 꿰뚫어보고 있었다. 유하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의 말에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지환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표지에는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뒤 내 경영권이 완전히 안정되면 우리는 이혼한다. 계약 기간 동안 너는 내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식 석상에 동행하고 집안 행사에 참석하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그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대가로 계약 즉시 5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면 추가로 20억 원과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를 내 명의로 넘겨주겠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지. 유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5억 그리고 20억.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만 있으면 병든 어머니의 수술비와 동생의 학비를 해결하고도 남았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인생 1년을 파는 것이었다. 이름도 감정도 없는 유령 아내가 되어 한 남자의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철저히 사업적인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이 계약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져야 하며 우리의 관계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선을 그었다. 유하는 다시 시선을 계약서로 돌렸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이 제안을 거절하고 나면 그녀는 아마 조용히 회사에서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리고 다시 지긋지긋한 현실로 돌아가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이었다.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그녀 같은 존재는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유아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강지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 퇴근 시간까지 결정해서 알려줘. 만약 수락한다면 오늘부로 넌 더 이상 진성그룹의 인턴이 아니다. 그의 말은 유하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임을 암시했다. 유하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대표이사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지환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지혜는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두꺼운 혼인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창밖에 소란스러운 도시의 소음과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철저하게 갑인 강지환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사생활은 통제될 것이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을 터였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어 빛바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위로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겹쳐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은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김민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혜입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은 아주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해 두십시오. 30분은 그녀의 과거를 정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유아는 가장 아끼는 낡은 책 몇 권과 가족 사진, 그리고 달아빠진 옷 몇 벌을 낡은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낡은 빌라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김민서 실장이 직접 차에서 내려 그녀의 작은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그 순간 이지혜라는 이름의 가난한 인턴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유하는 숨을 멈췄다. 거실은 그녀가 살던 원룸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집안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환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집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쪽은 당신이 사용할 침실과 서재다. 내 서재와 침실은 반대편 끝에 있다. 서로의 공간은 허락 없이 침범하지 않는다. 주방과 거실은 공동구역이지만 불필요한 마주침은 피하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규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이곳은 부부의 신혼집이 아니라 2명의 동업자가 사용하는 임시 사무실과도 같았다. 다음 날부터 유하의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강지환은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자료를 던져주었다. 강지환 개인의 신상정보 식습관, 사소한 버릇부터 시작해 진성그룹의 복잡한 가계도 계열사, 현황, 그리고 수많은 친인척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워야 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하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안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비상한 지성과 분석력은 이런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며칠 후 그녀는 강지환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최만식 부회장님의 자금 흐름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자회사 간의 거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 몇 개를 그에게 내밀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자료를 넘겨보던 강지환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그의 재무팀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흐름을 그녀가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함께할 수 있는 전략가가 될 수도 있었다. 계속 주시해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김 실장에게 요청하고. 그는 단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지만 유하는 그 말의 무게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받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두 명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하는 밤낮으로 공부하고 분석하며 완벽한 강지환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을 담금질했다. 한편 최만식 부회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으로부터 최근 강지환의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최근 대표님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저희가 던진 몇 개의 미끼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신복의 보고에 최만식은 날카롭게 턱을 쓸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조카를 잘 알았다. 강지환은 위기에 몰릴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는 맹수 같은 놈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까지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뭔가 이상해. 그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24시간 감시를 붙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뭐든 상관없어. 그놈의 발목을 잡을 약점을 찾아내. 최만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서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켜버릴 생각이었다. 그 무렵 유아는 김민서 실장과 함께 강지환의 아내로서 갖춰야 할 외적인 모습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최고급 백화점의 VIP룸이 통째로 비워졌고 수십 벌의 명품 옷과 구두 보석들이 그녀의 앞에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화려한 옷들이었지만 유하는 점차 그것들을 자신의 갑옷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완벽하게 세련된 모습의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유하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자료를 보고 있었다.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 그녀는 발코니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강지환을 발견했다.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매일 밤 저렇게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잠깐 바람 좀 쐬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강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환이었다. 두렵지 않나 그의 질문은 뜬금없었다. 유아는 잠시 그의 의중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기에 두렵지 않기도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환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유하가 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조소가 아닌 진짜 미소였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 아래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의 싹이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트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지 2주가 흘렀다. 그동안 이지혜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강지환의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세상은 펜트하우스와 김민서 실장이 가져다주는 방대한 자료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환이 연례 자선 행사인 진성재단 갈라의 초대장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화려한 사교계의 전쟁터였다. 당신의 데뷔 무대다. 강지환은 간결하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내 아내로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될 거야. 수많은 늑대와 여우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물어뜯으려 하겠지.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의 눈빛은 작전 브리핑을 하는 장군처럼 냉정하고 비정했다. 유하는 말없이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긴장으로 가늘게 떨려왔지만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행사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날부터 유하의 교육은 실전에 가깝게 변했다. 김민서 실장은 행사에 참석할 주요 인물 100여 명의 프로필을 가져왔다. 그들의 사진, 가족 관계, 사업적 이해관계, 심지어는 개인적인 취미나 약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하는 밤을 새워가며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누구를 경계하고 누구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며 자신만의 전쟁 지도를 그려나갔다. 마침내 행사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로 구성된 팀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몇 시간 후 거울 앞에는 유하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변신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평소의 총명함은 세련된 기품으로 바뀌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드레스룸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환의 눈썹이 미세하게 위로 움직였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과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뜨거운 감정의 편린이었다. 그는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손을 내밀었다. 가자. 유하가 그의 단단한 팔에 자신의 손을 얹는 순간 두 사람의 첫 번째 연극이 시작되었다. 행사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만년설처럼 차갑던 강지환의 옆에 서 있는 동양화처럼 단아하면서도 압도적인 기품을 뿜어내는 낯선 여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수군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대체 어디서 저런 보석을 찾아낸 거지? 강지환은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유하를 이끌고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유하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간결하게 그녀를 소개했다. 내 아내 이지혜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비밀 결혼. 재벌가의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최만식 부회장 부부였다. 최 부회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니, 지환이 이렇게 예쁜 아내를 꼭꼭 숨겨두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한테는 소개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다니 너무 서운하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은 유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날카롭게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유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부회장님,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최 부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그녀에게서는 조금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무언가 캐묻기 위해 입을 열려는 순간 강지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인사는 나중에 천천히 나누시지요. 숙부님, 저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는 최 부회장에게 눈인사만 건네고는 유하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날 밤 유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강지환의 옆에서
때로는 수줍은 신부처럼, 때로는 지적인 파트너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외웠던 정보를 바탕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그녀의 우아한 태도와 깊이 있는 대화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강지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점차 부러움과 경탄으로 바뀌어갔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최만식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룹의 주요 이사 몇 명과 함께 강지환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사업적인 문제였다. 지환아, 자네가 추진하던 동남아 리조트 사업 말일세. 현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는 보고가 들어왔더군. 너무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게 화근이 된 것 아닌가. 그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사들 앞에서 강지환의 경영 능력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사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사업은 강지환이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야심작이었다. 강지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가 막 입을 열어 반박하려는 순간 유아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최 부회장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한 이사의 아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모님, 최근에 구입하셨다는 그 나라 화가의 그림은 잘 받으셨는지요? 얼마 전 그 나라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예술품 반출이 무척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었다. 이사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며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예술품으로 넘어갔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른 뒤 유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강지환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쩌면 사업 환경 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아의 한마디는 문제의 원인을 강지환의 공격적인 경영에서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강지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현지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지금은 속도를 조절하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플랜 B를 가동시켰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이사들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만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하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하루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강지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늘 아주 잘했어. 그것은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유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약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최만식은 분노에 차서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쓸어버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계집애 이지혜라는 년에 대해 샅샅이 뒤져 과거 가족, 친구, 동관계뼈 한 조각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파헤쳐 반드시 약점을 찾아내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이제 더 잔인하고 위험한 이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자선 갈라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이지혜의 존재는 상류 사회에 공식적으로 각인되었다. 강지환의 숨겨진 아내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닌 실체가 되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부부로서 여러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유하는 점차
그 역할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의 지성과 우아함은 강지환의 냉철함과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얼음과 불의 조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했고 대화는 대부분 회사와 최만식 부회장의 동향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강지환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는 유아를 위해 말없이 차를 가져다 놓기도 했고 유아는 그의 식습관을 챙기며 건강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틈새로 인간적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쾌하게 지켜보는 것은 최만식 부회장이었다. 그는 이지혜라는 여자가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의 사람들이 샅샅이 뒤진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어떤 추문이나 약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약점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신복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만들어서라도 그 애의 발목을 잡을 덫을 만들어 공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증권가 정보지에 악의적인 기사 하나가 실렸다. 진성그룹 강지혜 사모님 경쟁사 LC의 산업 스파이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교묘했다. 최근 진성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가 LC 측으로 유출되었는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극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지혜라는 것이었다. 기사는 그녀가 인턴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강지환에게 접근했으며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소설을 써내려갔다. 증거랍시고 제시된 것은 조작된 이메일 내역과 그녀가 LC의 한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하게 합성된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이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던 아름다운 사모님이 사실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특히 그녀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들은 이때다 싶어 온갖 험담과 비난을 쏟아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은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으로 도배되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진성의 마녀로 낙인 찍혔다. 모든 화살은 그녀를 향해 나라와 비수처럼 밝혔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만식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통한 표정으로 포문을 열었다. 대표의 아내가 산업 스파이라니 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장 이지혜 씨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동조하며 강지환을 압박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안정적인 가정이 이제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하는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이 모든 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있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강지환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계약서의 한 조항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지혜의 귀책 사유로 갑 강지환 또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당연히 계약에 따라 그녀를 버릴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저녁이 되어 강지환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아에게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던졌다.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다. 당신이 L씨와 내통했다는 증거들이지.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역시 그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증거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강지환을 마주 보았다. 이 사진은 제가 김 실장님과 백화점에 갔을 때 찍힌 사진과 L씨의 박 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그림자의 방향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 이메일 내역. 발송된 시간은 제가 해당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 하루 전입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보낼 수 없는 메일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변명이 없었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억울함에 대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은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지환은 오랫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안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풀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니, 난 널 믿는다. 그 한마디에 유하가 애써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건 최만식의 작품이다. 널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수법이지. 내가 널 지킬 거다. 아니,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의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언론사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아내에 대한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일 오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강지환의 폭탄 선언과 함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김민서 실장을 비롯한 강지환의 핵심 측근들이 소집되었고,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기자회견까지 남은 시간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만식의 함정을 증명하고 동시에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모두가 증거 조작의 흔적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침묵을 지키던 이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만식 부회장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동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진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를 가리켰다. 바로 그녀가 비자금 흐름의 의혹을 제기했던
진성 로지스였다. 최 부회장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경영권이 아닐 겁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고 더 큰 것을 삼키기 위해 대표님을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진성 로지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그의 진짜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단순히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역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략에 강지환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좋아, 그 방향으로 간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환의 정보팀은 진성 로지스의 내부 회계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고, 동시에 법무팀은 최만식의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작전의 핵심은 최만식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오른팔이자 진성 로지스의 대표인 오성진 전무였다. 그는 최만식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충성심도 강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터였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압박이 필요했다. 유한은 오성진 전무의 개인 신상 정보를 검토하던 중 그의 외동딸이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곧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한은 잠시 망설였다.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녀는 김민서 실장을 통해 오성진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남편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면 따님의 수술은커녕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경고였다. 심리적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강지환은 의도적으로 진성 로지스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회사 내부에 흘렸다. 이 미끼는 최만식과 오성진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소문을 들은 오성진은 패닉에 빠져 즉시 최만식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통화 내용은 강지환의 정보팀에 의해 감청되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만식 부회장 역시 이 사진들과 함께 참석하여 강지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강지환이 유하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폭죽처럼 터졌다. 강지환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 없이 입을 열었다. 최근 제 아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떤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에 앉은 최만식을 향해 있었다. 최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도 없이 말로만 여론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조카가 어리석어 보였다. 강지환은 연설을 멈추고 옆에 서 있던 김민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회견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어젯밤 패닉에 빠진 오성진 전무와 최만식 부회장이 나눈 통화 내용이었다. 부회장님 내부 감사란이요. 이대로면 저희 전부 끝장입니다. 장부랑 컴퓨터 전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오성진의 목소리에 이어 차갑고 잔인한 최만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멍청한 놈, 당장 모든 자료를 파기해 흔적도 없이 전부 날려버리란 말이다.
감사팀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 대화 내용은 최만식이 이번 스캔들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진성 로지스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만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길이 막힌 뒤였다. 스크린에는 통화 녹음 파일에 이어 지난 몇 년간 진성 로지스에서 최만식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이 명백하게 드러난 회계 자료가 떠올랐다. 강지환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진성그룹은 오늘부로 최만식 부회장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최만식 제국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강지환은 단상 위에서 혼란에 빠진 회견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이지혜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 승리를 함께 쟁취한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새롭게 탄생한 진정한 파워 커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한편의 완벽한 반전 드라마였다. 최만식 부회장과 그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강지환은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영웅의 곁에는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지혜로운 아내 이지혜가 있었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위장된 계약 결혼이라는 추악한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세기의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던 단단한 명분 역시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위기 상황 속의 동지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차가운 현실, 혼인 계약서 많이 남아 있었다. 계약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강지환의 경영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유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입었던 화려한 옷들과 보석들은 모두 제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챙긴 것은 이곳에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캐리어와 그 안에 담긴 몇 권의 책과 옷까지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삶을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어느새 그 차가운 남자에게 그리고 이 위태로운 삶에 익숙해져 버렸다. 강지환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하에게 주어야 할 20억 원의 수표와 서울 시내 최고급 아파트의 등기 서류,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났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위기의 순간마다 흔들림 없었던 그녀의 눈빛,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자신을 놀라게 했던 지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녀는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들어와 온기를 남긴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기적인 재벌가의 남자가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녀를 붙잡을 자격이 있을까? 그는 두려웠다. 그날 저녁 유한은 짐을 모두 챙긴 뒤 강지환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재에 들어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수표와 서류들을 발견했다. 역시 그는 모든 준비를 끝낸 것이었다. 유한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되었으니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지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약서를 몇 번이고 더 찢어 갈기갈기 조각내 버렸다. 이 계약은 끝났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닥에 버리고 유하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은 내 아내를 연기했지.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남편을 연기하고 있지 않았어. 나는 정말 당신의 남편이고 싶었어.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강지환은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앞에 앉았. 세상의 정점에 선 오만한 제왕이 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이지혜,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어. 위장된 아내가 아니라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나. 평생을 나와 함께 웃고 싸우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그렇게 살아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1년 후 진성재단 갈라. 작년과 같은 화려한 연회장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연회장 중앙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 있는 강지환과 이지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더 이상 연기나 계산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깍지를 끼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진성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이지혜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유한은 우아하게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환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아내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유능한 경영인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한 기자가 강지환에게 물었다. 대표님의 인생을 바꾼 가장 성공적인 M&A는 무엇이었습니까? 강지환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인생 최고의 투자는 몇 년 전 어느 날 오후 제 엘리베이터에 잘못 올라탄 한 인턴에게 제 마음을 전부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유한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렇게 차가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위험한 계약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